펄벅 작가 단편소설. 제목, 별 하나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펄벅의 단편소설 별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힘을 발견한 과학자가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터전인 가정에서 소외되고 이방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작가는 거시적인 과학적 성취와 미시적인 가족 간의 사랑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통해 현대인이 상실해가는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감상의 핵심은 주인공 아놀드가 바라보는 별의 의미 변화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꿈과 탐구의 대상이었던 별이 어른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의 상징으로 변했다가 다시 가족과 소통하며 인간적인 희망의 상징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문학적 감동을 줍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공포를 품고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 묘사는 당시 시대적 불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이며 거대한 문명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날 동틀녘에 잠이 깼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렸을 적 아련한 기억이 그의 졸린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자기 농장 안에 있는 옛날 살던 집. 천장 석가래들이 부서진 채 그냥 있는 그의 옛방에 그는 와 있는 것이었다.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기는 하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가족의 한걸을 물리치며 그가 이 옛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어제 일이었다. 아빠도 참, 지금 농장으로 가자고요.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농장으로요? 우린 모두 계획을 하고 딸애니 고함을 쳤던 것이다. 딸이 너무나 셀쭉하게 항의해왔기 때문에 그도 딸 못지않게 딸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건 참으로 여러 해 만에 처음인데 전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해놨는데요. 아빠, 하고 아들이 말했다. 해라. 그 약속 취소해라. 하고 그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말대꾸는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짜증을 내고 있는 두 자식으로부터 아내인 헬렌에게로 그는 눈을 돌렸다. 크리스마스가 이 집에서 떠나가 버리지 않았소? 하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호언장담에 전 이미 만성이 돼버렸어요.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늘 그래왔는걸요. 모든 게 다 변했어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만은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건 불변이란 말이야. 자동차로 떠날 준비를 1시간 내에 할 테니 그리 아시오. 하고 그는 선언했다. 자기 목소리가 명령조로 흘렀다는 걸 그는 인식했다. 전쟁 중에 조수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에게 습관화돼 버렸고 그 뒤 원자학 연구를 몇 해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명령조는 덜해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모여든 거창한 연구실 안에서 남들이 제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진 그인지라 자기 집에서도 가족들이 항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그가 아니었다. 그의 시간 엄수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그의 가족은 농장까지 드라이브해 가는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침묵 속에서 마치고 1시간 이내에 다 모여들었다. 그렇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었다. 그가 지독히 싫어하는 것. 즉, 늦도록 춤추는 댄스 파티. 술을 과음하는 좌석. 시간만 낭비하는 천박스러운 모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농장 집에 그들은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하루 동안에 자기 가족을 도로 찾는 데 성공하리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가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지나간 몇 해 동안에 그는 이럭저럭 제 가족을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아놀드 윌리엄스라고 불리는 그의 이름, 원자핵 연구 과학자로서의 그의 명성,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핵 연구자 3명 중에 하나인 그는 제 가족 전부를 압도하였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자신까지도 압도했던 것이었다.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그의 논지와 지도를 존중했으며
핵에 대한 지식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그는 핵 연구에 전심전력했다. 그의 실험 결과가 정부의 소유로 되었던 전쟁 시에는 그가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히 나라에 대한 그의 의무였었고, 종전 뒤 그가 하는 연구는 그것이 의무인지 혹은 그 성공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의 일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그가 제 가족과 떨어져 외딴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의 자식들은 성장했고, 아내인 헬렌은 나이에 비해 무척 늙어 보이게 되었다. 그들 가족이 단란하게 즐기던 즐거움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바로 어제 그는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아주 가까운 자기 집에서 크리스마스 명절을 맞기 위한 준비로 서둘러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나 인주로 만든 현대식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일 등으로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참다운 의미의 크리스마스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렇게도 예쁘면서도 몹시 흥분해 있는 딸애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달려가서 전화를 받게 만드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랑스러운 딸앤, 오늘 가족끼리만 따로 한 곳에 모여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된 것도 실은 누구보다도 앤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별? 그의 소년 시절 크리스마스 날 아침마다 그는 별을 보곤 했었다. 농장집 외양간 지붕이 하늘 높이 떠있는 그 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 응접실 문들을 열기 전에 소젖을 미리 짜려고 그는 이날 아침이면 보통 다른 날보다 꼭 일찍 일어나곤 했었다. 크리스마스 별, 이불을 걷어차고 그는 후닥닥 뛰어 일어났다. 그 별이 지금쯤은 그 자리에 떠있지 않을는지도 모르는 만큼 부질없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옛날 입던 옷을 찾느라고 옷장 속을 더듬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 별이 자기 생애의 방향을 지시해준 별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별이 곧 그를 하늘로 인도해준 별이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넌 무얼 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의 나이 15살이었다. 망원경을 가지고 싶어요. 하고 그는 그때 대답했었다. 텁수룩한 수염 위에 있는 작고 푸른 눈에 의아스러워하는 표정을 띤 아버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뭘 하려고? 별들을 바라보고 싶어서요. 그때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툴툴거리셨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날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우편 소포 주문으로 붙여온 망원경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의 선물이었다. 어서 밤이 오지 않나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망원경에 눈을 갖다 댄 그는 외양간 지붕 위에 떠있는 그 별을 자세히 봤다. 실망. 그 별이 더 크고 더 밝게 보이기는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이튿날 그가 단순한 실험으로 망원경을 통해 해를 관찰하다가 태양에 여러 흑점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놀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천문학 입문서를 사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주선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지금 그는 스키용 바지 위에 양가죽 코트를 입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방 밖으로 나서면서 문을 쾅 닫고는 주춤했다. 헬렌의 잠을 깨우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에서였다. 서로 그녀를 깨웠다 하더라도 그녀가 성은 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를 유명하게 해준 여러 가지 육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일깨워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이것저것 살피면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필요상 저 혼자 자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그였다. 어떤 가설이 그를 사로잡기만 하면 그 가설을 끝까지 규명지을 때까지 마음의 평정을 가지지 못하는 그였다. 그들이 약혼하던 날 당신이 나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의 인간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괴물과 결혼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고 그는 헬렌에게 말했다. 그때 그녀는 웃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뒤 전쟁 시 그들 부부가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병사에 살게 되었을 때 하루는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날 보고 있소? 하고 그가 물었다. 당신은 정말 괴물인지도 몰라서 그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 그는 그냥 웃고 지났지만 지금 부엌에서 어두운 바깥으로 나서는 그에게 그날 그녀의 말이 생각난 것이었다. 바깥 공기가 어찌나 찬지사를 애는 것만 같았다. 훈훈한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섰기 때문에 더 추운 것이었다. 자식들이 아직 어렸을 때 그가 부엌에 오일 스토브를 들여놨지만 그 자신이 소년 시절에는 나무 장작을 떼는 커다란 화덕 한 개만이 거기 놓여 있었다. 그 화덕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나의 기념물로서 외양간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하늘은 청명하고 빛나는 별들은 얼음같이 찬 공기를 꿰뚫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아, 그의 별이 똑똑히 보였다. 외양간 지붕 마룻대 위에 걸려있는 그 별은 그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크지는 못했으나 틀림없는 그의 별이었다. 소년다운 상상력이 여러 해 두고 그 별을 실제보다는 더 크고 더 광채나게 윤색해 왔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별은 그의 옛 기억에 남아있는 그대로 아직도 확실히 빛나고 있었다. 눈밑길의 펜, 낯익은 흠을 그의 발이 인식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대기 속에 서 있는 그에게 옛날부터의 불가사의 우주의 불가사의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단 하나의 별을 승화시켜 여러 해 전부터 그는 우주의 신비를 알고 있었다. 어떤 큰 공장 연구실에서 밥벌이로 실험에 종사하고 있던 청년 시절에는 청년기가 경험하는 서두름과 흥분으로 낮에 많은 우주의 불가사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밤마다 자기 소유의 조그만 실험실에서 그는 태양이 발산하는 폭발성 광선의 비밀을 탐험했었다. 그리고 잠시밖에 안 되는 휴가를 이용하여 그는 독일로 가서 아인슈타인, 영국으로 가서 러더퍼드를 예방했었다. 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 그는 이곳에 다시 와 서서 그 별을 바라보는 이 소박한 농장으로부터 멀고 먼 곳만을 방황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회의심과 모험적인 용기가 그로 하여금 그런 딴 길로 헤매게 만들어주었던 것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이론 캐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떤 날 사막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의 원자핵이 그의 앞에 폭로되는 순간 그는 공포와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겸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형태 속에 갇혀있는 무한량의 잠재력. 그렇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별이 그의 생애의 인도자가 된 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으로부터 앞으로 어떤 길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을까? 갑자기 그는 몸서리쳤다. 그의 무릎 절반이 눈 속에 파묻혀진 채 서 있는 자신을 그는 깨달았다. 어젯밤 내린 눈이었다. 가벼운 눈송이들이 굵은 가지, 가는 가지,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고 호수에서 오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는 돌아서서 아까 그가 밟고 온 눈 자국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보니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고 빨간색의 융단 화장복을 걸친 헬렌이 커피를 끓이느라고 가스 스토브 옆에 서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한 그는 아내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내가 당신을 깨우고 나갔소? 자기 뺨을 문지르고 그녀는 눈사람같이 꽁꽁 얼어꾸려 당신이 저를 깨운 건 아니에요. 전 한잠도 못 잔걸요. 했다.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흥분해서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이전처럼 잠이 잘 안 와요. 컵 2개를 테이블 위에 놓은 그녀는 커피를 따랐다. 지금 조반 드실래요? 아니, 커피나 마시지.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커피를 천천히 조금씩 맛보고 있었고 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씩 꿀꺽 삼켰다. 참 좋군. 노상 꽁꽁 얼었는걸.
이 새벽에 뭘 하러 밖에 나가셨어요? 그래? 그녀가 물었다. 별 하나 보러 나갔었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별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지는 무척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내를 힐끔 봤다. 가냘픈 그녀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농장으로 오지 않았던 편이 나았을 걸 그랬나 보. 당신에겐 너무 벅찬 것 같아. 몸이 불편하오. 헬렌? 아니, 괜찮아요. 아마 늙었나 보지요. 그녀가 말했다. 당치도 않은 뭔지 근심거리가 생긴 모양이지. 커피를 다시 따르려고 그녀는 일어섰다. 어젯밤 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그는 아내를 노려봤다. 앤이 울다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모르지요. 요새 와서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걔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가는지 영 알 도리가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이상하게 슬픈 눈초리로 남편을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제 앤의 태도는 이리 오는 걸 퍽 기뻐하는 것 같던데 헬보다 기뻐하던데 헬은 뭐 댄스 파티가 있느니 어쩌니 하고 투덜댔지만 하고 그는 아내를 깨우쳐줬다. 걔들 둘 다 파티 약속이 있었어요. 하고 말한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커피를 젓고 있었다. 애는 무엇이고 간에 제 맘먹은 걸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아이인데 어제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 건 개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좀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앤의 성미였다. 그러니까 어제 일을 보면 그녀에게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던 게 분명하다. 그 애 주려고 팔찌 한 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는데 그 애가 그걸 좋아하면 좋겠구먼. 참 비싼 것인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걔들이 무얼 원하는지 지금 와선 도통 모르겠어요. 어쩐지 모두 변해버렸어요. 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커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손이 시린지 커피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마시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안색이 무척 창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매우 예뻤다. 아내가 얼굴을 화장하기 전에 아침 얼굴을 그가 본 지도 무척 오래되었다. 그는 새벽부터 일에 착수하는 데 비해 그녀는 늦잠꾸러기였기 때문이었다. 괜찮소? 하고 그는 다시 물었다. 그저 피곤해요. 아마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죠. 여자가 항시 쓰는 도피의 말 하고 말하고는 일어서서 그는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우주선 측정하러 여행할 때. 우리 둘이 함께 랑몽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일이 생각 안 나오? 그때가 그리 오래전도 아닌데. 그녀는 맥없는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려 놀려줬다. 그의 손을 붙잡은 그녀는 그 손을 정답게 살짝 때렸다. 당신이 사온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도 포장되어 있지 않겠지요. 틀림없이 천만의 말씀. 티파니 상점에서 모두 다 싸줬는 걸. 그가 말했다. 이 말에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이 보였다. 선물을 모두 다 그 상점에서 사셨수. 그럼 다 거기서 샀지. 그리고 선물 싸는 포장지로 싸달라고 했더니 그곳 점원 말이 티파니 상점 포장지는 모두가 선물 싸는 포장지라고 도도하게 선언하던데 이 말이 그녀를 웃겼고 그는 승리감을 느꼈다. 지금 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보따리를 다 내려오겠소. 하고 그가 말했다. 세상에, 그 보따리들을 왜 다락방에다 갖다 두어요? 애들은 절대 도둑질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요. 그 애들이 성장했다는 걸 당신은 잊어버린 모양이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습관이 되어서 그만 나도 모르는 새. 어젯밤 다락방으로 올라갔거든. 앤의 인형과 헬의 자전거를 감춰두던 바로 그 구석에. 값비싼 장식품 보따리를 다 감춰두었지.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명절을 보낸 것이 몇 해 전 일이었지? 당신이 원자핵과 연애에 빠진 뒤론 한 번도 이 집에 온 일이 없었지요. 하고 말하는 그녀의 푸른 눈에는 예의 짓궂은 장난기가 번뜩였다. 그 원자핵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매력이 있고 말고 하고 그는 대꾸했다. 그는 곧 층계를 걸어 올라가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어제 보관해뒀던 갈색 종이봉투를 찾아들고 아래로 내려왔다. 2층 채 못 미쳐 층계까지 내려왔을 때 2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앤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과 전화로 통화하는 중이었는데 상대는 당연히 남자일 터였다. 오늘 밤 읍내에까지 오라고요? 뭘 하려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헬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헬은 데이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집을 빠져나오려면 자정이 넘어야 될 거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0분. 글쎄요. 30분이라고 해도 당신은 계속 불안할 거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뭐가 좋아요? 앤의 목소리에 열정과 고민이 동시에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다. 노란 머리채를 말아올린 그녀는 여태 분홍색 융단 잠옷 바람이었다. 나이 21살이지만 그녀는 아직 어린애였다. 그가 낳아 기르는 이 어린애의 기분을 상하게 해줄 권리를 가진 사나이란 있을 수 없다. 무슨 수단을 쓰면 앤이 그 남자 이름을 가르쳐 줄까? 놈의 이름만 알면 혼을 내줄 수 있겠는데. 앤아 하고 그가 불렀다. 금세 그녀는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놀라움이 가득 찬 크고 푸른 눈으로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로서는 의외로구나. 그렇잖니? 하고 그가 물었다. 잠 한숨 못 잤어요. 호숫가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추운걸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어쨌든 잘 일어났다. 헬하고 나하고 둘이 나가서 나무 한 그루만 잘라와야겠으니 우리 다 같이 그 나무를 다듬어 세우고 나서 이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들기로 하자. 나뭇가지도 좀 꺾어 올게. 네가 실내 장식을 하도록 해라. 비늘석송이면 더 좋겠지. 안 그래? 층계에 갈색 종이봉투를 놓고 난 그는 그녀에게로 가까이 갔다. 아빠도 꽤 센티멘털한 때가 있군요. 산타클로스가 되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복도를 걸어와 아버지 앞에 섰다. 발뒤꿈치를 세운 그녀는 아버지 뺨에 키스했다. 아빤 참 다정하셔. 하고 앤이 벼랑간 말했다. 고마운데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됐구나. 그가 말했다. 참 오랫동안 아빠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지나간 10년 동안 아빠는 언제나 딴 곳에 가 계셨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섬세한 둘째 손가락으로 앤은 아버지의 눈썹 가장자리를 살살 쓸어주고 있었다. 딸의 둘째 손가락을 꼭 붙든 그는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무척 컸구나. 틀림없는 내 딸이건만 참 보기 드물었다. 하고 말했다. 자기가 이리 오자고 고집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다. 도시에 있는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지금쯤 앤은 깊은 잠에 들어있을 것이 아닌가. 밤새도록 춤추고 남녀가 희롱거리느라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갑자기 앤은 자기 머리를 아버지 가슴에 기댔다. 전 도로 어린애가 되고 싶어요. 절대로 자라나지 않고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지그시 누르며 아니, 앤아 하고 말했다. 전 어린애죠? 그렇죠. 머리를 들고 아버지를 쳐다보는 앤의 얼굴은 아주 명랑한 미소를 띄었으나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물을 떨구어 버리느라고 머리를 흔들고 난 그녀는 제 방으로 뛰어가 문을 꼭 닫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그가 말했으나
그녀는 대답도 안 했다. 그는 헬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청년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나이 19살, 키가 6자, 미남, 남보다 뛰어난 재간을 가진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전혀 낯선 이방인이었다. 발끝으로 슬금슬금 침대 가까이 간 그는 잠자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이 청년은 어린애였고 이 어린애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젊기 때문에 몸집이 후리후리하고 뼈대가 굵고 피부가 신선하고 검고 긴 머리털을 가진 이자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어렸을 적에 수천 가지 기억을 다든 채 새로운 체구를 갖추어가고 있는 청년이 그의 아들이다.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낚고 뱃놀이도 할 수 있는 호수로 빨리 가고 싶어서 여름이 오기를 누구보다도 더 고대하던 애가 이 헬이다. 헬이 깊고 고요한 이 호숫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은 제 기운이 다 빠지도록 너무 오래 수영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다이빙 하다가 물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2번 다 그는 살아났는데, 그때마다 그를 구원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에게 생명을 3번 거듭 준 셈이 된다. 맨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 싱싱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헬은 이방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었다. 밤늦도록 난폭하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부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미친 것 같은 춤을 추고 가끔 취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해주는 이방인이 된 것이다. 이런 자를 구원할 방법은 어디 있을까? 그의 잘생긴 두개골 속에는 구원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두뇌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 자신을 가르친 바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헬의 신상에 대해 편지를 보내준 일이 있었다. 혈기왕성하고 잘난 체하고 소위 비트 속에 끼어 날뛰는 것이 헬의 현재 꼴이지만 이 기간만 무사히 통과시키면 당당한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갑자기 눈을 뜬 헬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 오셨어요?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버지가 말했다. 헬은 하품을 했다. 일어날 때가 됐나요? 조반 먹고 나서 나무를 잘라와야 해. 헬은 머리를 돌려 베개에 파고들면서 좋아요. 좋아. 하고 말했다. 벼랑간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버지는 잠깐 더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인데 얘가 늦잠을 자고 싶어 하다니. 이전에는 아침마다 동틀녘에 헬이 그의 방으로 와서 날이 밝았다고 고함을 지르곤 하던 일을 회상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덜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을 보여서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획 돌아선 그는 문을 쾅 닫다시피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참는데 진절머리가 났다. 헬이란 놈, 수양이 모자라는군. 자식 새끼는 도대체 왜 나와서 기르나. 제 방으로 돌아간 그는 창가에 가서 섰다.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로부터 한방눈이 다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별도 자취를 감췄다. 조반을 먹고 나서 그와 헬이 눈 위를 쾅쾅 밟으며 걸어갈 때 날은 다시 맑게 개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졌다. 뜨겁고 영양가 있는 조반을 배불리 먹고 헬렌의 양볼이 예쁘장하게 빨개진 것을 본 뒤에 용기를 얻었고 비록 아내의 뺨이 빨개진 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을 피워야 한다는 그의 고집 때문에 피운 장작불 때문이며 건강이 회복된 건 아닐지라도 또한 앤이 가끔 보여주는 상냥한 모습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는 키 크고 말없는 아들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애정을 느끼게 됐다. 그는 말을 걸었다. 내가 어렸을 적엔 언제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단다. 그 당시의 크리스마스 때
눈이 쌓이는 것은 을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명절 때 이 농장으로 오는 해에는 너와 엔도 크리스마스 날은 을에 눈이 왔다고 생각했었지 않니? 도시에서는 눈이 그리 중요치 않거든. 그가 이런 자질구레한 말을 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헬은 아무 대꾸도 않고 뚜벅뚜벅 걷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왔다. 입김이 하얗게 엉기는 얼굴을 돌려 그는 뒤따르는 헬을 봤다. 헬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헬이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인식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하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들은 묵묵히 걸었다. 듣지도 않는 아들에게 말을 걸어 무엇하나.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들려줄 말이 많이 있었다. 참으로 많이. 원자시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과학자로서의 자기 흥분을 아들과 함께 느끼고 싶은 그였다. 이전에 자기 혼자서 연구실에 격리되어 개통이 서지 않은 마구잡이 실험에 몰두하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맛보고 있었을 때 과학자로서의 그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요술쟁이 아니면 기인 취급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우주의 핵심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력, 우주의 비밀이 품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갖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게까지 되었다. 헬은 과연 이런 걸 꿈이나 꾸고 있을까? 부자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두절된 오늘날 헬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는 알 도리가 없었다. 전나무 숲속으로 들어선 그들은 적당한 나무가 있나 없나 조사하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그 근방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다 키가 너무 커서 부적당했다. 좀 더 저쪽으로 가서 작은 나무를 찾아봐야 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헬이 물었다. 적당한 나무를 찾아야 되니까 이 숲 저쪽 변두리까지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 나무나 꼭대기만 적당히 자르면 되잖아요. 헬이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무 자르는 일에는 내가 전문이다. 꼭대기만 잘라 그 나무 전체를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만일 그랬다가는 할아버지 혼이 화를 내실 거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걸요 하고 헬이 재촉했다. 뭐가 그리 급하냐? 너는... 헬은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저는 오늘 저녁 8시엔 읍에 돌아가야 돼요. 획 돌아선 그는 아들과 마주 섰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단 한 가지 선물로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 단란하게 지내보자는 것이다. 오늘 하루라는 말은 밤까지 쳐서 하는 말이다. 만찬이 6시 전에는 끝나지 못할 게다. 그 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밤을 즐기게 될 거다. 헬의 눈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을 그는 봤다. 침묵의 반항. 자식놈 감정이 그렇다면 아버지도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그 자신도 19살 때 아버지와 다툰 적이 있었다. 처음에 말다툼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주먹다짐까지 했었다. 그 싸움의 원인도 역시 하루를 함께 모여 지내느냐 않느냐 하는 의견 충돌이었다. 그날이 여름날이었는데 그는 주에서 개최하는 전람회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한 것이었다. 건초를 베기에 적당한 날이야. 오늘은 아무도 딴 데는 못 가. 하고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 갈래요. 하고 그는 말했다. 해볼 테면 해봐. 하고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너 정말 화가 났다면
우리 싸우자. 누가 이기나 보자. 부자는 황소처럼 씨름했고 그는 아버지를 맺혔던 것이다. 아버지가 일어서는 모양을 그는 눈여겨봤다. 자부심과 수치감이 한꺼번에 아버지의 마음을 두 개로 찢어놓는 것을 그는 봤다. 그럼 좋다. 건초는 나 혼자 하겠다. 하고 아버지가 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안 가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 둘이서 그 길고 긴 여름날 해질 무렵까지 사이좋게 건초를 배웠던 것이다. 그렇다. 그 소년 시절의 자신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소년이었다. 그런데 헬은 어째서 자기 아버지에게 덤벼들지 않는 것일까? 헬은 말했다. 아버지는 두목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언제나 아버지가 두목 노릇을 하게 마련인가 봐요. 아들 얼굴에 나타난 쓰라린 표정을 노려보면서 그는 말했다. 그게 대관절 무슨 소리냐? 무슨 뜻이냐? 제 말씀 그대로지요. 아버지가 두목이세요. 전쟁 때부터 아버진 큰 두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원자탄 살인자의 두목? 상을 잔뜩 찡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 침울하고 젊고 거인인 아들을 그는 노려봤다. 불꽃처럼 전신에 타오르는 분노를 걷잡지 못하는 그는 아들의 턱을 한 대 후려 갈겼다. 권투식 오른손 펀치. 자기 자신도 이 멋진 펀치에 놀랐다. 동시에 자신의 멋진 주먹 다짐에 자만심을 느끼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러나 그런 야비한 남성적 자만심을 깨닫고서 그는 이내 큰 충격을 느꼈다. 그의 손은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해라.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해라. 내 정신이 아니었다.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허나 너는 날 악한이라고 불렀지? 그렇다고 내가 널 때리기까지 한 건 잘못이다. 헬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훔쳤다. 피나니?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는 물었다. 그렇군. 피가 조금 났구나. 멍이 크게 들었구나. 하지만 어째서 넌 그런 악담을 내게 했니?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일종의 살인자 두목? 아니다. 헬은 피 묻은 손수건을 포켓에 도로 넣었다. 좋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어서 자르자고요. 헬아, 지금 이 일을 묵과해버릴 순 없다.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좋다고요? 그럼 좋다. 화가 다시 치민 그는 앞장서서 약 50보가량 활개치며 걸어갔다. 얌전하게 생긴 어린 전나무 한 그루 앞에 그는 발을 멈췄다. 여기 꼭 알맞은 나무가 있구나. 그가 말했다. 제가 자를게요. 헬이 말했다. 헬이 3번 연거푸 나무 밑동을 도끼로 갈겼으나 3번 다 흠통해서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도끼를 내던졌다. 어지러워요. 아버지, 네 얼굴을 좀 보자. 하고 말한 아버지는 까맣게 멍든 아들의 턱을 쳐들고 상처를 살폈다. 크리스마스 날 내가 이런 몹쓸 짓 한 걸 용서해 다오. 하고 그는 불쑥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욕을 한 걸요. 그런 욕이 내게는 해당 안 돼. 하고 그는 자기 입장을 지켰다. 좀 쉬어라. 내가 나무를 자를 테니. 그가 흠통을 4번 정확하게 때리자 나무는 긴 비명을 토하면서 넘어갔다. 그가 벤자리, 그루터기를 쳐들고 헬이 나무 끝을 들었다. 그 나무를 맞들고 발자국 난 자리를 따라 언덕을 내려오고 초원을 가로질러 집 앞 현관까지 들고 오는 동안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제가 눈을 털게요. 헬이 말했다. 우선 들어가서 몸부터 좀 녹여야지. 그가 앞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하고 솥에 불 때는 셀비어 나무 장작 타는 내음과
칠면조 굽는 냄새가 향기로웠다. 왔군. 하고 헬렌이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솥 안에 든 칠면조 고기에 버터를 바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장밋빛이었고 은빛 고수머리털은 산란했다. 여기 이 솥처럼 좋은 솥은 둘도 없어. 이렇게 좋은 솥을 장작대는 솥이라고. 내다 버릴 생각까지 먹었던 걸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남편은 즉석에서 반박했다. 원자로를 들여놓을 때까지만 기다려. 칠면조를 통째로 굽는데 그까짓 것쯤 단 2, 30분밖에 더 안 걸릴 거니까.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채 단추 하나만 누르면 다 되거든. 오늘 하루 우리 잡담이나 하며 소일하자고. 칠면조를 잘라 먹을 때가 되기까지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장화 벗는데 정신이 팔린 그는 이 침묵을 인식하지 못했다. 부엌에서 애는 구식농가의 은접시를 닦고 있었다. 전화 안 왔어요? 하고 헬이 물었다. 안 왔어. 하고 앤이 말했다. 얼굴을 치켜들며 그녀는 아니 헬, 얼굴이 왜 그 꼴이 됐어? 하고 소리 질렀다. 헬의 얼굴? 하고 헬렌이 메아리 울리듯 말했다. 아니, 저런. 얼굴이 형편없이 됐구나. 내가 때렸어. 하고 아놀드가 거칠게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물 한 컵을 받아 마셨다. 제가 아버지를 악한이라고 욕해줬어요. 헬이 말했다. 헬렌은 부엌 걸상에 걸터 앉았다. 세상에. 원 세상에 우리 모두 다 왜 그렇게 신경질이 되었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이지요. 하고 말하는 애는 히스테리에 걸린 것처럼 깔깔 웃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 애나, 뚝 그쳐. 웃지마. 아직도 못 그쳐. 딸의 어깨를 붙잡은 그는 그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쳐들고 아버지를 봤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웃음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저까지 때려주시겠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그따위 사람이 돼버리셨나요?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는 가족들 얼굴을 번갈아 봤다. 모두들 날 어떻게 보고 하는 수작이야. 대답할 용기를 가진 자는 앤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그녀는 사나운 계집애였다. 8살 때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그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은 일이 있는 그녀였다. 원체 장난꾸러기 어린애였지만 아버지가 보관하는 방정식 노트 위에다 양새끼니 들국화 따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유래를 볼 수 없는 장난이었다.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매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조그마한 이빨 자국이 아직도 그의 엄지손가락에 남아있었다. 우린 아버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버진 변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진 낯선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고 애는 똑똑히 말했다. 그는 이들 사랑하는 세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 잠시 동안 그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까지 났다. 도망갈 생각을 해봤다.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곳이면 아무데라도 도망가고 싶었다. 편안한 기분을 주는 연구실에서 애초 나오길 왜 나왔나? 그렇지만 세상 어디로 도망친다 하더라도 가족으로부터의 도피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세 명에 대한 애정의 성질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어딜 가거나 그는 그들을 대동하고 가는 셈이 된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위험하고 무서운 결정을 내려야만 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경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낱 원자핵 속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자기 힘 잘하는 데까지 추구해 온 것처럼 가족 문제도 끝까지 추구해 볼 것인가. 최종적인 지식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끝까지 추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태에서거나 도피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 가지 비밀 에너지가 세상을 멸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도 올바로 사용하면 죽음 대신 생명을 갖다 주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상하게 사랑이란 것도 악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선행을 위한 힘도 어떤 면에선 원자핵과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은 인간 됨됨이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세 가족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크리스마스 아침.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부엌 테이블 곁에 앉고는 그는 가족들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들이 자기에게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그들 앞에서 친절하고 상냥한 기분을 나타내겠다고 결심했다. 새 얼굴 중 앤의 얼굴을 향해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앤아, 크리스마스 별처럼 너는 정직하다. 그게 내 맘에 든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낯선 사람이 됐다고 네가 말하는데 나는 나대로 너희들이 내게는 이방인이 됐다고 늘 생각해왔다. 너와 헬. 그리고 헬렌 당신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사실 나는 바로 내 집안에서 잃어버린 자라는 느낌을 오랫동안 느껴왔다. 애는 난처해진 모양이었다. 그것을 그는 간파했다. 그래 그는 좀 천천히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진 언제나 분주하셨으니까 하고 앤이 말했다. 나는 분주하지. 물론 하고 그는 동의했다. 너희들과는 너무나 자주 떨어져 있었다. 내가 내 의무라고 생각한 일, 내 직업 때문에 나는 분주했다. 하지만 너희들과 너희 어머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단다. 내 사랑, 내가 어떤 인물이건 너희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들이 깨달아 주기를 그는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아직도 방심 않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지금 그의 심정을 그들이 똑똑히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기억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새삼스레 사랑을 고백하여 가족을 도로 찾으려고 시도하는구나. 아직 명랑하고 상냥하며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러나 그는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정직하게 계속 말해봐라. 왜 네가 날 이방인이라고 느끼는지?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아버지 말에 넘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원자탄 만든 사람의 딸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지금은 무얼 만들고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전 모른다고 대답해요. 아버지가 전혀 말해주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헬이 말을 가로챘다. 원자탄 제작 때문에 아버지를 나무라지 마. 원자탄 만드는 데 일하셨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였을 거야. 그뿐 아니라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 아냐. 오래전에. 넓고 따스한 부엌에서는 솔가지 냄새와 칠면조 굽는 냄새가 겹쳐 향기로웠다. 바깥 날씨는 다시 변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다시 덮이고 바람 없는 대기에는 크고 가벼운 눈송이가 또 휘날리기 시작했다. 소 속에서는 칠면조가 끓고 있고 앞 현관에는 전나무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외견상으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광경으로 보였다. 그가 어렸을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전통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안에는 전에 없었던 무엇이 있었다. 공포감이 감돌고 있었다. 장래에 대한 인간의 공포, 곧 소름이 끼치는 전멸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이는 그와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공포였다. 이 집에 공포가 깃들어 있다면 그런 것이 다른 모든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내놓고 말 못하는 비밀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어두운 우울이지만 원자핵을 발견하는 기적을 행한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는 그 기적을 나눠 가지지 못하고 단지 공포만 제공해 준 것이었다. 그는 머리를 쳐들었다. 내게 기회를 다오. 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란 말이다. 너희들이 날 무서워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고 생각한다. 애는 더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 꼭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히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싫어서요. 아내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당신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아놀드, 나 역시 무서워해. 너희가 무서워하는 걸. 나도 무서워한단 말이야. 하고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그의 말을 지금처럼 귀담아 들은 일이 전에는 없었다. 그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자신까지도 두려워하세요? 앤이 물었다. 아니, 하고 그는 강력히 말했다. 나 자신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나는 변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은 아니야. 나와 같은 발견자로서 변하지 않는 자는 없을 거야. 이전 어느 때보다도 나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됐어. 나는 신을 믿어. 자기의 이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는 꾸밈없이 말했다. 이전의 신을 그가 불러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였던 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자랑 삼아 왔던 것이다. 우리 조상이 말하던 하나님이 아닌 신을 내가 믿는지도 몰라. 하고 말을 계속하는 그는 평범한 어휘를 쓰되 센티멘털한 어휘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중심적인 조물주, 하늘과 땅을 만들어낸 신을 나는 믿는 거다. 내가 믿지 않고 어떻게 배겨내겠니? 원자 중심부가 창조작용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내가 발견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목적을 가진 창조력, 무한의 힘,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었단 말이야. 그들이 얼마나 조용히 듣고 있는지 숨소리까지 죽인 것 같았다. 이때까지 가족에게는 그가 품고 있는 심오한 생각은 결국 거중만 스치는 데 불과했었다. 숨겨져 있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공개하기가 아마 겁이 났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신경은 누그러지고 아버지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애는 손을 무릎에 깍지 끼고 두 손을 다 포켓에 넣은 헬은 문에 기대 앉고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헬렌은 머리를 숙이고 경청하고 있는 것이었다. 헬렌도 듣고 있는 줄로 그는 생각했으나 진지한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은 채 듣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족 전체가 의혹을 품고 듣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머뭇머뭇 말을 계속했다. 웃어보려고 애를 썼다. 내 말이 호언장담으로 들리냐? 그런 거야?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는 말을 중단했다. 칠면조에 버터를 좀 더 발라주어야지. 하고 헬렌이 불쑥 말했다. 과민한 그녀 얼굴 표정을 본 그는 그녀가 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와서 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녀가 솥뚜껑을 여는 동안 그들은 잠잠했다. 큰 숟갈로 지방성 기름을 푹 떠서 커다란 통칠면조 위에 붓는 헬렌을 그는 주시했다. 오늘 그들의 생활에는 굉장히 큰 것과 조그만 것들이 이 모양으로 혼합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별과 원자탄의 공포. 찬물 한 컵을 따라 마신 그녀는 테이블 옆자리에 도로와 앉았다. 말씀 계속하셔요. 아버지. 앤이 말했다.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여러 해 동안 내 생각이 딴 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집에서 자고 먹고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너희들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가족하고 나는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르지. 과학자의 생활이란 고독한 것이다. 고독한 생활. 우리 과학자들은 과학 세계에 속하는 인물들 외에 딴 사람들과는 통교제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끼리 쓰는 특수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 헤매고 방정식을 통해서 서로 의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회합을 가지려고 드는 것이다. 너희들 또는 너희 어머니와 나의 접촉은 언제나 중도에 머물러 있을 도리밖에 없거든. 아버지 말씀이 옳을지도 몰라요. 하고 앤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도리밖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그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헬렌은 일어나서 창가로 가섰다. 창밖에 휘날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다 원자시대에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남보다 먼저 이 시대에 들어섰다 뿐이죠. 대단히 총명한 말을 하는구려. 여보. 하고 그는 감사에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전화가 울렸다. 해리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가자 모두 조용히 기다렸다. 내가 갈지 안 갈지 딱 결정 못 짓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어요. 간다 하더라도 늦게야 갈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헬의 목소리를 그들은 들었다. 헬은 방 안으로 도로 들어왔다. 솥 옆에 깔린 뻣뻣한 깔개 위에 번듯이 드러누운 그는 양손을 포개어 다리 밑에 넣고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서 말씀 계속하세요, 아버지. 하고 그가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더 할 말이 별로 없다. 너희가 날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날 신뢰하지 않는 한 내일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 옛날 동방박사 셋이 어떤 계시 혹은 환영을 믿고 별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나도 그들 박사가 본 것과 다름없는 계시와 환영을 받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별이 떠 있는 곳에서 탄생한 아기가 하나의 새로운 시대, 좀 더 좋은 시대를 가져올 것을 그 새 박사는 믿었던 것이었다. 그처럼 나도 믿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한 게 사실이지요? 헬렌이 말했다. 옳은 말이요. 하고 말하는 그는 한 번 더 아내에게 감사했다.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던 헬렌은 찬장으로 가서 식빵 상자를 열어봤다. 굳어진 식빵 조각을 발견한 그녀는 그걸 부스러뜨렸다. 다시 창가로 간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 문턱에 식빵 가루를 뿌렸다. 철모르는 개똥집박이 새가 와 앉았군. 그녀가 말했다.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앤이었다. 아버지는 딸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헤롯은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막아보려 한 것이었단다. 그러나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막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사람이건 물건이건 간에 후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지 못한 것처럼 창조적인 원자핵을 아무도 파괴하지 못한단 말이야. 원자핵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 좋은 일을 위해, 오직 좋은 일만을 위해서. 마음이 뒤숭숭해진 그는 일어서서 거닐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 유리에 하얗게 붙고 있는 동안 그는 남쪽 창문과 북쪽 창문 사이를 오락가락 거닐었다. 구식인 넓은 부엌은 그 집 넓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나는 말들을 소리내어하기 시작했다. 원자핵이 전쟁무기 생산용으로 이용되지 말고 그 반대로 평화산업용으로 이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자력이 도시의 전등을 켜주고 주택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직 발명하지 못한 신기한 기계가동 연료용으로 가공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발견되질 않았단 말이야.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인간 이하의 인간의 야욕을 막는 일이었어. 잠시 숨을 돌리면서 그는 가족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내 말 이해하냐? 히틀러가 까딱했더라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었어.
그자도 원자탄 제조를 서두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겨우 몇 달 앞섰을 뿐이지. 그러나 독일은 원자탄 폭격전에 이미 항복하지 않았어요. 앤이 말했다. 그는 반박했다. 일본은 항복 안 했지. 전쟁을 계속하기 바라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일본에도 많았어. 우리의 감시를 요하는 자는 이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야. 그는 다시 거닐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인간 이하의 인간이거든. 원자가 내포하고 있는 원동력의 기능을 나는 믿고 기대하고 있어. 원자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 사용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 아주 실용적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신을 믿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믿어. 하지만 인간 이하의 인간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자가 유일한 적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런 자가 바다 건너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런 자가 우리 속에서도 살고 있을지 몰라. 나 자신 속에서도. 앤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긴 둘째 손가락으로 뺨을 꼭 찔렀다. 네가 날 무서워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지. 그의 손이 아래로 떨어졌다. 맙소사, 네가 날 무서워하다니? 오늘 아침 나는 나 자신이 무서웠는데. 그는 헬에게로 돌아섰다. 예. 왜 내가 널 때렸지? 잊어버리고 마세요. 저도 화내고 있었던걸요. 하고 헬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말했다. 나로선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 속에도 어딘지 인간 이하의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는 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 자기 말에 혼을 불어넣어 혼잣말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열심히 들었다. 그들에게는 너무 벅찬 말이지만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았다. 헬렌이 손을 내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무릎을 세우고 방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이마를 얹은 앤의 어깨가 들먹거리는 것을 그는 봤다. 그녀가 울고 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방바닥에 누웠다가 후닥닥 뛰어 일어난 헬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충분해요. 이젠 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린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세워요. 아버지, 제가 가서 응접실로 들여놓을 테니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은 내가 찾아오지. 헬렌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남편 앞에 발을 멈춘 그녀는 남편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러나 앤만은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딸에게 눈길을 던진 아버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눈은 멎었고 겨울날 잿빛 하늘 여기저기 푸른 줄무늬의 공간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변덕스러운 날씨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별을 보려고 새벽 일찍 일어난 것이었지만 피로가 깃들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의 가족 간의 수다한 동요와 혼란이 과연 어느 정도 뿌리 깊었는지 누가 알 것인가. 단 하루 동안에 다시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오랫동안 그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그때 머리를 쳐든 앤이 말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전 기가 막히게 불행해요. 그의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 노력이 전적으로 실패한 건 아니었구나. 왜 불행한지 알려다오. 앤아, 저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방석을 집어 그녀 곁에 놓고 앉았다. 혹시 그녀가 손을 내밀면 곧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건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절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요. 그건 당치 않은 소리야. 세상에 널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장님일지라도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텐데. 그녀가 가볍게 웃으면서 냉큼 일어섰다. 그에게로 가까이 온 그녀는 뺨을 그의 머리 위에 기댔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인절 극진히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절 위해서는 세상 아무 것이나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전적으로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저 절 키스나 해줄 정도밖에는.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렇다. 그건 정말 불만인데 네 말이 옳다. 전 그 일 죽자고 사랑하는데요. 진정한 연애라면 전부거나 무거나 둘 중 하나라야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그인 결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무란 말이에요. 그거 참 처량한데 참으로 처량해. 하고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아버지의 자상함의 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 허무해요? 그는 딸을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혔다. 그녀가 어렸을 때 가끔 하던 버릇이었는데 그녀는 지금 다시 어린애가 된 것이었다.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흐느꼈다. 실연한 사람은 울어야 하니까. 아니, 그녀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어린애는 소리내서 엉엉 우는 법이니 딸을 안은 채 그는 기다렸다. 흔히 통용되는 자질구레한 위로의 언사는 이런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네 나이 이제 겨우 21살이고 세상에는 젊고 잘생긴 다른 사나이들이 얼마든지 있다거나 하는 말은 소용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린다. 일시적 기분이니까. 얘야, 시간이 흐르면 잊게 된다. 그는 사실만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비통에 젖은 얼굴을 쳐들었다.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극복 못하지. 그는 말했다. 이런 큰일은 극복하는 일이 절대 없어.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아있어. 다른 일, 다른 연애가 오지. 그때 너는 그 다른 연애 속에서 살게 되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기 마련이다. 어떤 환경에서나 살아야만 돼.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다시 얹혀졌으나 그녀는 울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가슴 아파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의지력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몸을 도사리고 앉은 그녀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렸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우릴 이곳으로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제게 어떤 일이 생겼으리라고 생각되세요? 애니 물었다. 이야기해 주렴. 아버지가 말했다. 주말을 기해 도망. 그이하고 도망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으로 가서 내다봤어요. 아버지가 눈 위를 터벅터벅 하시다가 외양간 옆에 한참 동안 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별을 한 번 더 꼭 봐야만 되겠기에 나갔던 거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의 별이요? 그는 별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었다. 바로 이 옛집에서 살고 있던 그의 어린 시절에 한때나마 그 별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과 어제 도시에 있을 때 퍼뜩 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별 아래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재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던 것이다. 어린애가 아닌 그녀는 아버지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제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 비율관념이 필요한 거야.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아는 그런 하고 그가 말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슬금슬금 창문으로 걸어간 애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설경을 내다봤다. 제 자신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 마세요. 아버지. 그는 퍽 놀랐다. 내가 그런 얘기를 발설할 것 같으냐? 어머니에게도 말 안 하시겠어요? 넌 어머니께도 말 안 했니? 안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근심 걱정이 너무 크신걸요. 내가 모르는 일이냐? 어머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의사가 제게 알려줬으니까요. 그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즉시 내게 알렸어야 할 일이 아니냐. 애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엔
아무에게도, 특히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기를 어머니는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제게 귀띔해 준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병이라고 의사가 그러셨어요. 내게 알리기 싫다. 정신없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의사가 네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알려줬어야 될 걸 그랬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엔 의사의 진단까지 거절했다는 걸요. 그랬기 때문에 의사가 저에게 알린 거예요. 그동안 혹 병세가 위중해지지는 않나 보살피라고요.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우리들 사이에 모든 문이 다 꼭꼭 닫혀 있다니. 앤이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위안을 얻기 위해 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께서 오늘 문 하나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 하나가 우리 전체를 다 도와줘요. 지금부터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너는? 저도 숨기지 않겠어요. 약속.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총명하면서도 슬픈 미소였다. 청춘기의 명랑성이 다소나마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차차 괜찮게 될 거다. 단숨에 상처가 회복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루에 조금씩. 네. 그녀는 멈칫하고는 코를 쫑긋거렸다. 아버지 칠면조. 그녀는 속개로 달려가고 아버지는 벙긋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여보 헬렌 어디 있소? 하고 소리쳤다. 멀리서 문 닫힌 방에서 흘러나오는 헬렌의 대답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위층에 계셔요. 응접실에 있는 헬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미 제자리에 세워졌고 헬이 마지막 못을 받고 있었다. 트리 장식용품. 가지러 가셨는데 여태 안 내려오세요. 나무 꼭대기에 달별을 찾기가. 아마 힘드나 보지요.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헬이 말을 끝내도록 기다리지 않고 층계를 뛰어 올라간 그는 아내의 방문 밖에 섰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한 번 더 돌려봤다. 문 열어요. 헬렌, 잠깐만. 나무 판때기 문을 통해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맥이 없었다. 그러나 금세 그녀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정말 약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여보, 왜 그러오?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자 그녀는 말없이 착 달라붙었다. 왜 혼자 여기까지 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소? 하고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크리스마스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속삭였다. 오늘은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날이 됐소. 그가 말했다. 그녀가 머뭇머뭇했다. 몸이 불편해요. 내 몸에 무슨 병이 났나 봐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자기 가슴에 꼭 기대고 있는 것을 그는 내려다봤다. 눈을 감고 있었다. 왜 진작 알리지 않았소? 알려드릴 도리가 없었어요. 우린 너무나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혼자 병원에 가봤단 말이오. 네. 헬렌의 대답은 한숨 섞인 것이었다. 의사가 뭐라고 그럽디까? 진단이 아직 덜 끝났다고 그래요. 지금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소? 아니요. 다시는 절대로. 절대로. 내일 내가 당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겠소. 그리고 난 당신과 함께 있을 테요. 그녀는 벼랑과 명랑한 얼굴을 쳐들었다. 아놀드. 정말. 그리고 또 아무 병도 아닐지도 몰라. 난치병은 절대 아닐 거야. 그가 말했다. 가능하다고. 난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신뢰감이 회복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결여되었던 깊은 정열을 다해 그는 아내에게 키스했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진 것이었다. 아래층에서 헬이 전화하고 있었다. 이 새끼, 난 오늘 밤 거기 못 가. 아니, 늦게라도 못 가. 그냥 안 간다는데 웬 잔소리야. 뭐, 지금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니 뭐니
다 있단 말이야. 수화기를 탁 놓는 소리와 함께 헬은 2층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거기 계세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가지고 내려오세요. 별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찾아가지고 오세요. 포옹을 푸는 부부는 미소 지었다. 이 크리스마스 날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하늘의 별이 보내주는 단 하나의 의미, 전부였다. 심층 해설입니다. 눈 덮인 농장의 고요한 새벽은 한 남자의 성찰과 가족의 재결합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무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펄벅의 소설 별 하나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원자핵 물리학자 아놀드 윌리엄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원해진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농장을 찾으며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탄절의 기적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정점에 서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 한 인간이 정작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 겪게 되는 지독한 고독과 그 극복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아놀드는 과학자로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만큼 거대한 힘을 다루었지만 그 성취가 가져온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였습니다. 아내 헬렌과 딸 앤, 그리고 아들 헬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거나 낯설어합니다. 이는 현대 문명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지적 자부심을 주었을지언정 인간 사이의 원초적인 유대감은 오히려 약화시켰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흐르는 긴장감은 아놀드가 가족들에게 강요한 농장 여행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에 몰두하느라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단 하루 만에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명령조로 일관합니다. 전쟁 중의 습관과 연구실에서의 권위가 몸에 밴 그는 집에서도 두목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싸늘합니다. 아내 헬렌은 만성적인 피로와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고 딸 앤은 남모를 고민으로 눈물 짓고 있으며 아들 헬은 아버지를 살인자의 두목이라 부르며 증오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권력이 주는 오만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높은 벽을 쌓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아놀드가 새벽에 홀로 나가 바라본 별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어린 시절 소박한 꿈의 상징이었던 그 별은 이제 그가 발견한 무서운 에너지인 원자핵과 겹쳐 보입니다. 그는 별의 빛에서 우주의 신비와 조물주의 존재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가장 극적인 지점은 아들 헬과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원자폭탄을 만든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아들의 말은 아놀드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때린 아놀드는 그 순간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 이하의 인간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원자력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도 사랑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존재함을 작가는 보여줍니다. 아놀드는 아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과학자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가족들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소통의 전제 조건이 권위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취약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딸과의 대화 역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를 이방인처럼 느끼며 불행해하던 애는 자신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아놀드는 딸을 어린애처럼 무릎에 앉히고 그녀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줍니다. 그는 딸에게 삶으로부터 도피할 방법은 없으며 상처를 안고서라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아놀드는 더 이상 냉철한 과학자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지닌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별 이야기를 들려주며 앤이 삶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학적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는 따스함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아놀드의 변화를 통해 강조합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는 아내 헬렌의 비밀은 작품의 주제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가족의 화목을 위해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헬렌이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던 이유는 남편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놀드는 이제 아내의 문을 열고 그녀를 품에 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봅니다. 이들은 이제 원자시대라는 거친 바다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로서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작가는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아놀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것처럼 자신도 원자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그 에너지가 파괴가 아닌 평화와 건설을 위해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은 작가 펄벅이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우리 안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쫓고 있는 별은 무엇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부일 수도, 혹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빛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놀드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삶을 멈추고 고요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인간성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펄벅의 유려한 문체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따스한 감성으로 감싸 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칠면조 굽는 냄새와 장작 타는 소리, 창밖의 눈송이 같은 감각적인 묘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농장집의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풍경과 원자핵이라는 거대한 과학적 담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한 가정의 작은 행복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과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의 힘은 그 근원이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룩한 성취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나 거리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놀드 윌리엄스의 크리스마스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답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고 한 명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단 하루 만에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겠지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서로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입니다. 별 하나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전쟁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소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길잡이, 별이 되어줍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든 결국 그 끝에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놀드가 찾은 그 별을 함께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아놀드가 앤에게 건네는 말들은 슬픔에 잠긴 모든 영혼에게 건네는 위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과 실망을 겪지만 그것을 극복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일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처는 흉터가 되고 그 흉터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이 됩니다. 아놀드 가족이 겪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농장에서 맞이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눈 아래에서 생명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대지의 인내를 닮았습니다. 긴 서평을 마무리하며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여도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손이며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아놀드가 미끼로 결심한 조물주의 창조력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살아있는 한 어떤 무서운 무기도 인류의 사랑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별 하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밝고 아름다운 별 하나가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펄벅의 소설 별 하나는 세계적인 원자핵 물리학자 아놀드 윌리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겪는 단절과 회복의 과정을 심리학적 통찰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주인공 아놀드는 지적 성취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극심한 정서적 고립과 자아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가 견지해온 전능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입니다. 아놀드는 원자핵이라는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다루는 과학자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신적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논지에 복종하고 정부가 그의 연구에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진 권위주의적 인격체로 고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원자탄 제조에 관여했다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은 그를 더욱 완고한 이성주의자로 만들었으며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대화보다는 명령을 선택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서두에서 아놀드가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 농장으로의 여행을 강행하는 행위는 잃어버린 자아의 근원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도시에서의 화려하고 현대적인 크리스마스 준비를 가짜라고 치부하며 낡고 부서진 옛집으로 가족들을 몰아넣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퇴행적 욕구와 동시에 자기 치유를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놀드에게 농장과 그 지붕 위에 뜨는 별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소년 시절의 자아를 상징하며 과학적 성취라는 이름 아래 억압해온 인간적인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식은 여전히 지시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유기체를 자신의 연구실 안에 있는 실험 도구처럼 다루려 했으며 자신의 결심만으로 소원해진 관계가 단숨에 회복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놀드의 아내 헬렌은 이러한 권위적인 남편 곁에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인물로 그녀의 심리 상태는 체념과 수용이 뒤섞인 복합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녀는 남편을 괴물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천재성과 사회적 지위를 지탱해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해왔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가 겪는 육체적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쇠퇴라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압하고 남편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헬렌은 남편이 원자핵과 연애에 빠져 있는 동안 홀로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남편의 서툰 애정 표현을 받아주는 모습은 그녀가 가진 모성적 수용성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남편의 거대한 자아에 부딪혀 상처 입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적 전략이자 가족의 파국을 막으려는 헌신적인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딸 앤과 아들 헬과의 관계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넘어선 존재론적 불신을 드러냅니다. 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나며 남성상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결혼한 남자와의 위태로운 사랑이라는 부적절한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동시에 그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기제가 혼재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아버지를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거리를 둡니다. 아들 헬 역시 아버지의 명성과 권위에 짓눌려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헬이 아버지를 향해 원자탄 살인자의 두목이라고 비난하는 장면은 그가 가진 도덕적 결벽증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대한 상징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오이디푸스적 저항의 발현입니다. 헬의 방황과 거친 행동들은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인 아버지와 연결될 수 없는 좌절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심리적 전환점은 아놀드가 아들 헬의 턱을 후려갈기는 폭력적 충돌입니다. 이 순간 아놀드의 정교한 이성적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인간 이하의 인간, 즉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이 폭로됩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히틀러나 전쟁광들과 자신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깨닫고 깊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폭력 사건은 역설적으로 아놀드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강조했듯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별화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아놀드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 또한 타인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에 대한 믿음은 종교적 귀의라기보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주의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아놀드는 비로소 가족들과의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엽니다. 그가 자신의 공포를 인정하자 가족들도 각자가 숨겨왔던 고통의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앤은 자신의 시련과 방황을 털어놓고 헬렌은 죽음이 예견된 자신의 병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카타르시스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멈추고 각자의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비로소 정서적 연대를 회복합니다. 아놀드가 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위로하는 장면은 그가 권위적인 아버지에서 공감하는 인간으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곁에서 기다려주며 고통 또한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는 그가 지식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통제의 세계에서 수용의 세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헬이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을 달자고 제안하는 모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아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음을 시사합니다. 아놀드가 새벽에 보았던 별은 소년 시절의 망원경을 통해 보았던 물리적인 별도 아니고 과학적 탐구의 대상인 원자핵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희망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었지만 진실한 자기 개방을 통해 관계의 복원을 이뤄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진 파괴적 본능과 창조적 본능 사이의 갈등을 다루며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간 이하의 인간을 직시하고 포용하는 데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놀드 윌리엄스라는 복합적인 인물의 심리 변화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식인과 가장들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성공과 명성이라는 페르소나에 갇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놀드의 여정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인간적 힘인 사랑과 공감을 되찾았습니다. 펄벅은 이 짧은 성탄절 하루의 기록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습니다. 별 하나는 단순한 감성 소설을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여 빛과 어둠을 동시에 응시하게 만드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성찰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별은 아놀드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타포입니다. 소년 시절의 그에게 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자 과학적 탐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최고의 과학자가 된 그에게 별은 한때 계산과 방정식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생의 위기에 직면한 이 크리스마스에 그는 다시 그 별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을 인도해온 영혼의 등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아가 자기로 회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놀드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를 발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을 따뜻하게 밝힐 사랑의 에너지는 잊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그가 별을 매개로 자신의 근원적인 선함과 연결되고 그것을 다시 가족들에게 전이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헬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이나 앤의 눈물, 헬렌의 창백한 얼굴은 모두 아놀드가 외면해왔던 삶의 진실들이며 그는 이제 그 상처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용서의 심리학에 주목해봅니다. 아놀드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은 그 사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부자간의 단절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갑니다. 또한 아놀드는 아내의 병을 알게 된 후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기반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아놀드 윌리엄스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실험실의 괴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가족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시 찾은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동자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펄벅은 이처럼 한 남자의 심리적 붕괴와 재건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별 하나를 다시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펄벅의 별 하나와 함께 읽으면 깊은 공명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작품은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여 완고하고 고립된 인물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주제의식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별 하나의 아놀드 윌리엄스가 이성적 성취와 과학적 권위주의에 갇힌 현대적 에비니저 스크루지라면 디킨스의 스크루지는 금전적 이득과 냉혹한 이기주의에 함몰된 인물입니다. 스크루지가 새 유령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소외, 그리고 예정된 비극적 미래를 목격하며 변화하는 과정은 아놀드가 고향 농장에서 가족들의 진심과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적 괴물과 대면하는 과정과 심리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두 작품 모두 진정한 구원이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결말은 독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어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별 하나에서 주인공 아놀드가 소년 시절부터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꿈꾸고 그 별을 통해 생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은 어린 왕자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아놀드가 원자핵에 보이지 않는 힘을 연구하면서 정작 소중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잊고 살다가 다시금 그것을 깨닫는 과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놀드가 새벽의 외양간 지붕 위에서 별을 찾는 행위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그리워하며 장미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책임감과도 닮아 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린 동심과 순수성,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별을 바라보며 무한한 우주의 질서를 경외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작고도 고귀한 자리를 확인하는 태도는 두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 공통된 인문학적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벅의 대표작인 대지를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서 대지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흙과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웅장하게 그려낸 대서사시입니다. 별 하나에서 아놀드가 도시의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부하고 굳이 시골 농장으로 내려가 직접 전나무를 베어오는 행위는 대지에 흐르는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적 갈망을 보여줍니다. 대지의 주인공 왕룡이 땅을 통해 불을 얻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결국 땅으로 돌아가 안식을 찾는 과정은 아놀드가 과학이라는 추상적인 지식의 세계에서 가족과 농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펄벅은 두 작품 모두에서 인간이 자연과 뿌리로부터 멀어질 때 영혼이 황폐해지며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별 하나가 하늘의 별을 통해 영성을 탐구했다면 대지는 땅의 흙을 통해 생명성을 탐구한 작품으로 두 작품을 함께 읽음으로써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펄벅 특유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